안녕하십니까. 콩팥건강지킴이 법인연세내과 이동형 원장입니다. 이 영상은 비욘디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 압축해서 엑기스만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이제 시기는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되는데, 중요한 게 네 번째. 만성 콩팥병 환자는 주기적으로 칼륨 농도를 확인해서 높으면 칼륨 섭취를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인 섭취도 적당량만 복용을 하고, 피검사에서 인 농도가 높으면 시기도 조절해야 하지만 결국은 약을 드셔야 된다. 콩팥병 환자 시기의 핵심이 뭐냐?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분, 염분, 인, 그 다음에 이렇게 비키면 보이는 칼륨 섭취.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과 칼륨인데, 인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인을 적게 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칼륨을 많이 먹으면 이제 심장마비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 부작용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칼륨 섭취량을 좀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식이 조절에 있어서 만성콩팥병 환자의 식사는 그 만성콩팥병에 일단은 진입을 하게 되면 각 단계별로 먹을 수 있는 인과 칼륨의 양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콩팥에 좋다고, 이거 먹으면 콩팥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진 음식이라든지,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 저하된 거를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콩팥병 환자라고 하면 주변에서 콩팥이 좋다고 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권유를 해주시고 건강식품도 해주시고 민간요법 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저희 같은 신장내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굉장히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단백질 섭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섭취를 하고 나면 요독이라는 노폐물이 생기는 거죠. 요독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소변독이라는 얘기인데, 이 요독은 대부분 단백질의 대사산물들이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콩팥에 부담을 주고, 이런 그 단백질의 어떤 분해된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콩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지만 단백뇨가 나와서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에 오히려 단백을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되는 조금 역설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단백질 섭취량을 또 너무 줄이게 되면 영양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얼마나 먹고 얼마나 줄일 거냐는 정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 만성 콩팥병의 그 단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기신부전, 투석에 이르는 말기신부전 환자이신 경우에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뒤에서 제가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인입니다. 인은 칼슘 감가뼈의 주요 성분이 되고요. 이 인은 적당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이 과도하게 인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인 대사가 원활치 않게 되면 일단은 뼈 대사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혈관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첫 번째 시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인 섭취 제한 또는 인 섭취를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인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이런 음식들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탄산음료, 콜라 같은 탄산음료, 사이다 이런 것들, 이런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특별히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성 콩팥병의 단계별로 몸에서 인이 빠져나가는 양이 틀려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하루에 식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의 총량을 1500mg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변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한 600mg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900mg은 어느 정도 어디로 빠져나가야 하는가? 저 끝에 보시는 이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콩팥 기능이 비교적 정상인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의 초기 만성 콩팥병 정도라면 900mg가 그대로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900 더하기 600 해서 1500mg가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3단계 이후로 시작이 되면 점점 콩팥을 통한 인 배설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3단계일 때 700, 4단계일 때 600, 5단계일 때는 500 미만, 그리고 심지어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게 되면 아예 제로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안 된다면 변을 통해서 600만 배설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900mg은 고스란히 매일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이 몸에 쌓인다고 해서 그럼 도대체 뭐가 나쁜 거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 수치가 높게 되면 저 맨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비 모양의 장기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뒤쪽에 이렇게 동그란 점같이 4개가 보이실 거예요. 저게 부갑상선이라는 겁니다. 네. 부갑상선은 몸 안에 있는 칼슘과 인 대사를 조절하고 비타민 D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뼈 대사를 조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분비 장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 수치가 올라가서 피 속에 인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유는 아까 변으로 빠지는 거 말고 콩팥으로 빠져야 될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몸에 쌓이고 그것들이 피 속으로 번져나가면서 고인산 혈증, 피 검사를 해보니까 인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 부갑상선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인 수치가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주면 부갑상선에서는 몸 안에 있는 칼슘을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슘이 인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인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 그럼 어디서 올까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가장 많은 장기 어디입니까? 뼈죠. 그러면 이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서 뼈 밖에서 이 혈관 쪽으로 칼슘을 유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이 결합을 해서 이제 뼈의 혈관을 통해서 나가려고 이렇게 복합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과도해지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조직이나 혈관벽에 쌓이면서 이 심혈관계에 이 순환 장애가 일으키게 되는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뼈에서 칼슘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지겠죠. 뼈의 강도가 약화되면서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갑상선이 호르몬이 또 어떤 걸 하냐면 이런 역할도 하지만, 이런 그 합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 합성이 저하가 되고요. 이런 것들 자체 때문에도 장관에 있는 칼슘의 흡수를 또 저하시키는 이런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정상이 25% 미만으로 저하된다. 그러면 아마 만성콩팥병 한 4단계 이상에 접어들게 되면 아주 타이트하게 인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뼈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런 합병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인산혈증, 피 속에서 수치가 얼마면 인이 높은 거냐? 정상 수치는 2.5에서 4.5. 저희가 한 5 정도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 미만으로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 특히나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하는 환자들은 3.5에서 5.5 정도로 정상 범위로 인 수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인 감소 치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이 높은 음식을 이제 피하는 방법이죠. 특히나 이제 유제품, 가공식품, 탄산음료 같은 이 주요한 이 3가지를 피하는 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결합제라고 먹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환자들이 상당히 먹기 힘들어 하시는 약 중에 하나가 이 인결합제입니다. 왜냐하면 알약 자체가 크고 굉장히 소화장애가 심합니다. 변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알약 자체 제형이 큰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제한을 주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인약을 드시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셔야 되는 이유는 식이요법만 가지고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이거는 콩팥병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심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이요법과 인결합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는 투석을 통해서 인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일주일에 3번 4시간만 가지고는 항상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매일 투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석하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식이요법을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수치가 높은 것 자체가 투석하는 환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치 높은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조기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을 하루에 100g을 복용을 한다면 이는 하루에 한 1200 정도를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음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인 섭취를 조금 줄여보겠다고 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식이 제한을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단백질 섭취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웃긴 게 단백질 복용을 인 섭취 제한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했더니 단백 수치가 아래로 점점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래서 좋지 않은 영양 상태 때문에 예후가 나빠지는. 그러니까 인수치 잡겠다고 단백질 섭취 줄였더니 오히려 또 이것도 조기 사망이 되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3만 명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식이단백질, 인수치 잡으려고 식이단백질을 제한을 했더니 이런 군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치는 올라가도 문제예요, 떨어져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식사를 하면 좋겠느냐? 각 만성 콩팥병의 단계, 정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처음에는 1000까지 먹을 수 있다가 2단계 이상 넘어가면 800, 그 다음에 500까지 제한을 하는데 문제는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단백질 섭취량은 처음에는 줄이다가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혈액투석이 오히려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는 1.2에서 1.4까지 섭취량을 오히려 늘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상태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게 더 발생을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먹는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 피라미드라는 건 뭐냐? 단백질을 섭취하면 어차피 인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단백은 섭취하면서도 그 성분 중에 인은 좀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인 피라미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맨 인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여기 보시면 달걀의 흰자는 단백질도 있지만 인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단백을 섭취하지만 인은 좀 적게 섭취할 수 있고, 저 맨 위에 보시면 저런 탄산식품들이나 이런 그 첨가물들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저 보시면 이 딱딱한 치즈, 그래서 파마산 치즈, 체다 치즈 이런 것들, 견과류, 우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도 들어오지만 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런 단백질보다는 요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같은 단백질 요리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일링, 삶는 거요. 삶으면 인이 훨씬 많이 파괴가 되고 단백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시더라도 가능하면 삶아서 드시기를 저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이게 포스포러스 프로테인 레이쇼라 그래서 인과 단백의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 양이라 하더라도 인이 비교적 적은 그런 단백질 복용을 권장을 하는데, 이게 10 미만이면 양호하다, 비교적 섭취가 적은 그런 단백질이다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5 미만, 아까 말씀드렸죠, 계란 흰자, 돼지 껍데기, 이런 것들은 인 단백질 비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인이 적은 단백질,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에서 10 사이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기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고기와 생선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양호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삶아서 드시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5, 약간 올라가는 정도인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주로는 이 가공식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소세지라든지 땅콩 버터, 뭐 참치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약간씩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에 속하는 것들, 그 다음에 콩 종류는 15에서 2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백량에 비해서 인 수치가 좀 높아지는 것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유제품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저지방 우유와 피칸. 우리 뭐 피칸파이 만들어 먹을 때 그 피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백에 비해서 인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은 2g, 칼륨은 2000에서 2500, 이는 800에서 1000 정도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공파병 환자 칼륨 섭취 왜, 그리고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말씀드리면,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그냥 신선한 과일, 야채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 섭취되는 칼륨이 혈압 상승도 억제해주고 비타민 등의 이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으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에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칼륨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라는 게 소변으로 주로 배설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몸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속에 쌓인 칼륨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심장의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맥, 심장마비, 또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수치는 한두 번 높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당장에. 길게 봤을 때의 뼈대사나 심혈관대사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뿐인데, 이 칼륨은 당장에 높다고 하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칼륨 수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칼륨 농도가 계속 높을 때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심한 경우에 응급실에 오면 관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투석을 하게 되는, 응급으로 투석해야만 하는 그런 적응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칼륨은 콩팥을 통해서도 배설이 되지만 장을 통해서, 변을 통해서도 배설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변을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게 문제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륨이 많은 음식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과일하고 야채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리법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 뭐죠? 데쳐서 먹어라.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라. 그래서 데칠 때는 충분한 물의 양, 최소한 재료의 4배에서 5배, 완전히 그냥 푹 삶아버리는 정도의 용량에다가 데쳐서 드셔라. 그리고 데치는 거 싫다, 흐물흐물한 거 싫다 그러시면 재료를 가능하면 잘게 썰어서 물속에다 담근 채로 2시간 정도를 담굽니다. 그러면 칼륨이 굉장히 많이 빠지죠? 그러고 나서 탈탈 털은 다음에 드시게 되면 훨씬 좋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채소의 껍질이나 줄기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소에서는 껍질과 줄기는 다 잘라내고 잎만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큰 대전제입니다, 조리법에.
그래서 보시면 이 위에는 이제 심전도인데요. 정상인의 칼륨, 몸속의 칼륨 농도는 4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정상 4일 때는 정상적인 심전도가 나와요. 근데 6, 7, 7, 8, 8, 9, 9 이상 수치가 올라갈수록 점점 이상한 파형의 심전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이건 전문가가 아니시라도 요것만 보셔도 아 정말 이상하구나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이 정도 패턴의 사인 웨이브라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 패턴의 심전도가 나오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심장마비 일보 직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칼륨 농도가 7 이상 올라가는 경우부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응급으로 대처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칼륨은 원래는 몸속에 정상적으로 분포하고 특히나 세포 속에 98%, 혈관 안에 2% 정도가 분포가 돼 있고요. 몸에 있는 양은 저 정도입니다. 3000에서 4000ml 이퀴벌런트가 우리의 정상적인 몸 속에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100% 밖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특히나 식이를 통해서 80ml 이퀴벌런트 정도로 우리가 복용을 먹게 되는데요. 변을 통해서 한 8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 콩팥을 통해서 72가 나가게 됩니다. 단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숫자만 보시면 80 먹는데 변으로 8 나가고 콩팥으로 72 나간다. 그러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저쪽 콩팥으로 빠져나가는 저 72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변으로 빠져나가는 이 8만큼만 남게 되면 나머지 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런 것들이 몸속을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저런 펌프를 통해서 피 바깥에서 세포 안으로 계속 스며들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정상적인 피 속의 칼륨 농도는 3.5에서 5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 5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5.5를 넘으면 칼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7 정도가 넘으면 아주 심각한 고칼륨 혈증.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부정맥과 심장마비 올랑말랑할 정도다 라고 해서 저희가 아주 응급으로 처치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성공파병 환자들 보니까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뛰고 저 메이스라는 거는 아주 중대한 혈관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이런 합병증도 증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 자체가 아주 만성공파병 환자한테는 위험인자가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칼륨 수치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 심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심전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응급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칼륨 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일단은 식이 섭취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러면 칼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뭐냐? 2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과일, 하나는 채소. 그러면 이 과일 같은 경우에 칼륨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과일을 섭취하셔야 될까요? 저칼륨군을 선택하셔야죠.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 단감, 연시, 레몬, 자두, 파인애플 이런 것들. 그런데 중간 이상 되는 것. 특히 저는 이제 바나나, 고칼륨군 중에서 바나나를 항상 강조하는데 바나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칼륨이 높고요. 천도복숭아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군이긴 하지만 수박 같은 경우에는 칼륨도 높고 수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런 걸 잘못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만성공파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을 섭취할 때는 가능하면 저칼륨군을 선택을 하고 둘째는 무조건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고 말려서 드시게 되면 신선한 과일보다 칼륨 함량이 2배 이상 농축이 돼요. 그래서 절대 마른 과일은 드시지 말고 통조림을 드실 때는 안에 있는 과육은 드시라. 칼륨 함량이 낮아요. 통조림은. 대신에 그 시럽, 국물 드시지 말고 다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조림, 과육만 드셔라. 채소 어떻게 하면 되죠? 저칼륨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배추, 달래, 당근 같은 거는 저칼륨군에 속하는데 문제는 고칼륨군인 거, 아욱, 근대, 머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랑 비슷해요.
줄기나 껍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채소들이 칼륨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채소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요리하실 때 칼륨 함량이 많은 껍질과 줄기 제거하고 이파리만 드셔라. 그 다음에 잘게 썰어서 2시간 담궈라. 안 그러면 4배, 5배 물을 넣어서 푹 데쳐서 드셔라.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다는 거죠. 문제는 안전하게는 드실 수 있는데 맛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잡곡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흰밥 섭취를 저희가 권유를 하는데, 또 당뇨가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는 또 현미밥이나 잡곡을 많이 먹으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흰밥을 드시도록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칼륨이 높은 이런 음식들, 특히 보시면 이 기호식품 중에서 초콜릿, 코코아 뭐 이런 것들 좀 덜 드시면 좋겠고요. 소금 대용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저염 간장이나 저염 소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이하로 나트륨 농도를 줄이면 그거에 남은 부분을 뭐가 채운다? 칼륨이 채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저염 소금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채소가 먹고 싶을 때 이런 식의 저칼륨군의 과일을 선택하시고, 과일 먹고 싶을 때도 저칼륨군의 과일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먹는 방법 동일하다. 네. 그리고 인 섭취 줄이는 방법은 하루에 만성콩팥병 환자 800에서 1000mg 정도를 드시면 좋겠고, 높은 인을 가지고 있는 식품 섭취를 줄여라. 대표적으로 뭐 있다? 유제품, 견과류, 그 다음에 음료수, 콜라, 맥주,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는 당근, 옥수수, 완두콩, 고구마 같은 이런 구황작물 같은 경우에 좀 많은 것 같이처럼 보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백을 자꾸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혈액투석에 이르게 되면, 복막투석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단백을 더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떨어지면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단백을 더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환자가 그 전까지 너무 저단백식에 몸이 배어 있다가 갑자기 드시라 그러면 고기 먹고 싶지 않다 그래요. 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드시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단백질 식품을 한 끼당 한 토막에서 2토막을 매번 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토막의 기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류로 하면 40g, 생선은 50g, 계란 1개, 두부 80mg. 네, 80mg이면 80g이요. 그래서 이 혈액투석 하시는 경우에 특히나 투석액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량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끼 이런 토막을 한 토막에서 2토막, 하루 토탈하면 한 4-5토막 정도를 드시는 걸 우리가 권유를 해드리고요. 하루 섭취량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아침, 점심 못 먹었는데 저녁에 그냥 5-6토막 한꺼번에 와라락 먹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요독증이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3끼에 나눠서 복용하는 거를 드시는 걸 저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간식은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을 줄이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칼로리 보충 위해서 남는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해서 칼로리를 맞춰주고, 특히나 칼로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물성 기름을 섭취해서 열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단순 당이 포함한 간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문제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먹기가 어려운 거죠. 탄수화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무기질, 섬유소 섭취를 위해서 칼륨 저함량인 과일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좋고요. 생과일보다는 통조림이 좋다. 그 다음에 고함량 과일, 토마토, 멜론, 키위, 참외, 뭐 바나나 이런 것들 섭취는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이 많이 들어있는 잡곡이나 탄산음료, 유제품, 견과류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유제품 피하고 초콜릿 피하고, 그러면 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당뇨까지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 다 제외하면 먹을 게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마지막 생각하는 게 5번 영양 보충 음료.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그린비아라든지 배지밀이 만드는 정식품에서 만드는 그린비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거는 저기 그림 나오는 것처럼 앵커버.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만성콩팥병 환자한테는 저희가
보험으로 처방해 드리는 전문 의약품에 속하는 저런 영양 보충 음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한 포 정도 드시면 밥 한 끼 정도의 효과는 난다. 그래서 하루에 설사가 없다면 하루에 2포에서 3포 정도 드시는 걸 저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외식에 있어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염식을 하다가 외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염분 섭취가 늘어나고 칼로리나 단백질 섭취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식사를 또 조절을 쭉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 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하실 수 있는데 외식하시기 전에 중요한 거는 단백질 함량이 많은 걸 드시고 염분과 칼륨 함량이 많은 거를 피하자. 그 다음에 과식하지 말고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포화지방이 많은 메뉴를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대표적인 메뉴를 이렇게 쭉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 보시면 각각 다 단백질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칼로리가 굉장히 높죠. 918kcal인데 단백질 많이 들어있습니다. 115g이나 들어있는데 문제는 나트륨이 1300이나 들어있어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러면 저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야겠죠. 그죠? 담백한 쪽으로. 근데 냉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칼로리는 낮은데 염분은 높아. 그러면 이건 별로 실익이 없는 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외식류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단백질은 낮고 나트륨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권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염하면서 저인산이 있으면서 단백질이 높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적당히 선택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인 함량은 감소하지만 단백질 함량의 영향이 적은 끓이는 아까 제가 보일링이라는 설명 드렸는데 끓이는 조리법을 이용하시면 좋고 끓이면 채소, 콩팥, 콩류, 육류 모두 다 인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이 비빔밥, 국밥류, 김밥류 이런 것들도 보면 열량은 그냥 비슷비슷한데 나트륨 함량이 많은 게 많으니까 일단 나트륨 함량을 좀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시고요. 칼륨이나 인을 적절히 보시고 본인 드실 수 있는 그날의 양을 계산하셔서 드시는 거를 우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이제 중국 음식들인데요. 굉장히 짭니다. 굉장히 짜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주의하시는 게 좋고 이런 콩국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좀 담백한 축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포테이토 피자는 반드시 피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빨간 표시안을 보시면 고나트륨, 고칼륨, 고인산 식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높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시키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포테이토 피자는 피하시라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당뇨 식사와 만성콩팥병 식사가 너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당뇨 식사에서는 현미밥, 콩밥 먹으라 그러는데 만성콩팥병 식사는 그냥 흰밥 먹으라 하고요. 당뇨 식사에서는 단백질 섭취 제한하는데 만성콩팥병 진행하게 되면 더 많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설계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정량, 그 다음에 칼륨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인 많이 들어있는 음식, 싱겁게 먹어라 이런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각 당뇨가 있지만 각 만성콩팥병의 단계에 따라서 식이요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인과 칼륨, 식이요법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저희가 콩팥건강지킴이라는 범일연세내과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날 비욘디에서 강의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링크가 되어 있고요. 저희 그 전에 했던 강의들,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비욘디 강의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놓은 이런 압축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고 또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